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수능 공부까지 하는 게 힘드니까 나는 이걸 선택한 거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야. 정부는 정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대학은 대학인 거야. 우리는 이 사람들이 뽑아주는 거지 정부가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 한 끗 차이로 2등급이 된다면 재앙이다. 10명 안에서 10% 드는 건 쉬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1등 외에는 모두 작살난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똥줄 타는 거다. 오늘 영상은 수험생들에게 직접 수업하는 포맷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이 시청하신다면 다소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수험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신 관리 및 학습 요령. 보통 이제 내신은 아마 그렇게 지도받았을 거야. 영어 내신, 국어 내신, 수학 내신 뭐 이렇게 각각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았을 텐데 학원쌤이나 학교선생님이나. 그런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각 과목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그 선생님들은 이 학생이 자기 과목만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지. 예를 들면 너희들은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이거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선생님들은 시간 한 배를 고려하지 않지. 자기 과목을 위한 최선을 얘기를 해줘.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최선의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간 한 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은 입시 입장에서 딱 중간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소한의 이것만은 지키자 하는 내용으로 한번 편성을 해볼까 해. 일단 내신 관리 마인드,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관점에서 내신을 대할 것인가, 고등학교 내신을. 일단 너네들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왔지. 내신이랑 수능이랑 똑같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주위에서 이런 애들이 생길 거야. 아, 난 내신 정신 없고 무의미한 것 같아. 난 수능에 집중할래. 이런 애들 있고, 아, 난 수능 참 자신이 없어. 난 내신에 집중해서 교과과정으로 갈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는 애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걸 옆에서 듣다 보면 자기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것은 무의식적인 자기 합리화야. 그러니까 뇌가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이걸 선택한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신을 선택한 것도 내신을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수능 공부까지 하는 게 힘드니까 나는 이걸 선택한 거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내신 기간에 그 시험에 임박해서 하는 그 밀도, 시험을 망치면 안 된다는 그 긴장과 텐션, 이걸 이용하면 예를 들면 지금 너희들 겨울방학 때 공부하고 있잖아. 그런 방학 때 하는 공부의 8배 이상의 효율을 보여. 뇌가 밀도와 텐션이 있어야 학습 내용을 포장을 해서 고3 때까지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거야. 사실은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지금 공부하는 거 절대 고3 때 생각 안 나. 이거와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내신 기간 특유의 밀도와 텐션으로 학습 내용을 포장을 해서 고3 때까지 소실 없이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신이 곧 수능 공부다. 수능 문제랑 내신 문제랑 똑같아, 고등학교는. 그래서 우리는 내신과 수능 하나다. 따라서 태길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두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야. 고1 내신, 고2 내신, 고3 내신. 이게 학년별로 차등이 있었어. 그래서 고1이 가장 비중이 적고, 그 다음 고2, 고3. 고1이 내신 비중이 0인 학교들도 있었어, 대학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고1은 아직 내신이 중요하지 않대. 이런 말을 최신 입시 경향을 모르는 상태로 하는 학원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 근데 아니야. 이미 6, 7년 전에 바뀌었어. 상위권 대학 학종, 대부분 대학 교과에서는 모든 학년의 성취도가 똑같은 비율로 반영이 돼. 그러니까 지금 개학하자마자 2달 뒤에 중간고사가 시작이 될 텐데, 이미 그때부터 대입이 시작되는 거야. 그거 꼭 마인드로 탑재하고, 그 다음에 5등급제니까 절대평가니까 예전에 비해서 내신 중요성이 떨어졌어 이런 말도 혹시 들은 애들이 있을 거야. 그것 역시 착각이야. 이건 정부의 말이야. 정부가 너네 내신 때문에 힘들지 우리가 너네 내신 부담을 좀 줄여줄게, 5등급제를 만들어줄게 라고 이런 말을 만든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라. 정말로 너네 학업 부담을 줄여주려면 내신 5등급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든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럴 자신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쇼만 하는 거야, 쇼만. 봐라. 정부의 생각은 이거지만 대학은 생각이 달라. 이 안에서도 어떻게든 변별력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일단 첫째로 대학은 원점수랑 평균점수, 성취도별 분표 비율을 전부 다 제공받아. 이게 생기부에 기재가 되거든. 그러니까 1등급이라 하더라도 표준 편차만 없을 뿐이지 원점수랑 그 클래스 전체 학생의 평균점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고 너네가 대강 어느 축에 속한다, 위쪽이다 아래쪽이다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야. 성취도 평가뿐만 아니라 석차 등급이 같이 옆에 써져. 그러니까 대학들은 1등급 안에서도 위쪽 1등급인지 아래쪽 1등급인지 알 수가 있어. 물론 여기서 표준 편차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정량 평가, 내신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지만 그건 정부가 금지했지. 그러니까 정량 평가, 알았어, 안 볼게. 그 대신 우리 대학은 정성 평가로 얘가 그 과목에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해서 평가에 반영할 거고, 너네가 이걸로 다 막아놨으니까 서울시내 1등급인 애들이 모집 정원 다 채우고 말판에 그럼 서울시내 지원한 애들 전부 다 내신이 똑같다는 거 아니야? 정량 평가는 알았어, 안 볼게. 정성 평가 볼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내신을 몇 점, 몇 등
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중요성 떨어졌다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정성평가로 내 과목별 성취도가 대학에서 가늠이 되고 평가가 된다는 거. 정부는 정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대학은 대학인 거야. 우리는 이 사람들이 뽑아주는 거지 정부가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신의 중요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 왜냐면 예전에는 9등급제일 때는 어떻게든 그냥 점수 맞춰갖고 내 점수면 내 점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1등급 맞아놓고 그 안에서 대학이 나를 어떻게 봐줄지 가늠이 안 되는, 오히려 더 골 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원 희망 분야 관련 과목의 중요성.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내신이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로 가늠이 될 상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은 예전에 정량 평가할 때는 전 과목 내신이 정해진 환산 시기에서 몇 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걸로 대입 전형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 뭐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성 평가로 얘가 전체 성취도는 좀 이렇지만 우리 과랑 관련된 과목은 이렇게 성취도가 높네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 또 반대로 지원 희망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가 낮다. 그러면 전 과목 성취도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경쟁자한테도 밀려. 내가 진다는 얘기지. 왜냐면 비슷하더라도 우리 과랑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가 유독 낮네. 정성평가로 해보니까 그러면 굳이 얘 뽑을 필요 없잖아. 얘들이 낫지, 얘들이 낫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직 고1이니까 너네가 바뀔 수가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일단은 다 잘하는데 정말 최후의 순간에 시간 안배나 우선순위의 결정의 순간이 온다면 이걸 우선시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이게 정해져 있어야지 지금. 물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게 최선이긴 해. 그 다음에 최상위권 입시 내신을 위해서는 노력이나 지능만으로는 안 된다. 솔직히 중학교 때는 열심히 하면 나왔어. 근데 그 중학교에서 인문계고가 아닌 다른 전문화된 고등학교로 빠진 애들 빠지고 이제 대학 가고 싶다는 애들만 인문계고에 모였잖아. 이제 경쟁의 풀이 훨씬 더 세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노력 모두 다 하니까. 그럼 노력하는 애들 중에서 누가 이기냐? 효율적 학습. 무조건 엉덩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리해서 어떤 요령으로 공부를 하느냐, 시험 범위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느냐. 이제 뒤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할게. 각 과목들이 있는데 무조건 n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특성에 맞춰서 시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어떻게 요령 있게 하느냐.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너희들이 못 풀 문제를 낼 수가 없어, 내신에서. 그럼 난리가 나.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낸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돼? 변별력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찬찬히 시간을 주고 여유 있게 풀어라 하고 한 다음에 10명이 풀 수 있는데 사실은 2명만 푼 걸로 채점이 되도록 이렇게 시간으로 너희들을 압박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제때 풀리기 위해서는 문제풀이에 대한 지식이나 노력이나 개념, 숙지뿐만 아니라 요령이 있어야 돼. 그 디테일한 부분을 밑에서 설명하도록 하자. 이제 내신 관리 디테일을 보자면 첫째로 이제 가능하면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해야 돼.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원점수를 경쟁 집단의 평균 점수와 비교를 해서 대학들이 원점수가 높은 애일수록 좋은 내신이다라고 정성평가를 해. 근데 물론 예전에 표준 편차가 있을 때는 원점수가 92점밖에 안 돼도 얘가 1등이네 이게 환산이 됐었어. 근데 지금 그게 환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가지고 대학들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얘가 이 클래스 안에서 탑급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목표로 하지만 100점이 안 되더라도 요거랑은 최대한 멀어야 된다. 그 점 명심하고, 대학은 등급 외에도 원점수, 성취도 분포, 평균 점수가 생기부에 기재된 상태로 그대로 전달받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표준 편차 빼고는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로서는 일단 이걸 받아서 평균 점수랑 거리 차이를 보이면 대학들이 진짜 1등인 것처럼 봐주는 거지.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거리가 먼 애들일수록 유리하다. 그 다음에 성취도 분포도 너네가 A등급 빠졌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너네 학교에서 60% A등급 줄 수도 있고 92% A등급 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거에 따라서 대학들은 다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성평가에서는 5등급제 뒤에 숨을 수가 없다. 5등급제니까 어차피 1등급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그거는 정량평가를 얘기한 거야. 정량평가 막힌 거 대학도 잘 알아. 정부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정성평가로 내신을 환산하지 않을 뿐 생기부에 기재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거야. 이건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거든. 대학의 대입 전형 자율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숨을 수가 없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학종이나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최우수권이어야 돼. 난 지금 서울대라고 안 했어. 인서울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최우수권 내신이 아니면 이거랑 이건 버리는 거야. 그럼 뭐 남아? 정시랑 논술이 남아. 그런데 너희는 2028학년도 이후 2029학년도지.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비교과가 반영되고 그 비교과에 정성평가로 내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논술에서도 비교과가 반영되고 그 비교과를 통해서 정성평가로 내신이 반영되고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최상위권이어야 되고 논술이나 정시에서도 최상위권 아니더라도 우수권에 있어야만 대학에 갈 수 있고 내신을 버린다는 얘기는 그냥 모든 전형을 버리는 거랑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너네 위안답시고 한 일이 너네를 더 골 때리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된 거지. 진짜 너네가 불쌍하지만 그래도 니네 위탁년보단 나아. 니네 위탁년이 마루타 몸빵 아니니. 너네는 그래도 위탁년 어떻게 들었는지 최소한 데이터는 보고 그러고 움직일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한 끗 차이로 2등급이 된다면 재앙이다. 아이고 전체의 10%가 1등급인데 제가 2등급이 될 리가 있나요? 너네 알지? 지금 수능이 몇 년 전부터 영어랑 한국사가 등급제였지? 그거 생길 때도 애들 되게 좋아했다? 무조건 영어 1등급이지. 무조건 한국사 1등급. 안 그래. 이 내신은 더 위험해. 볼래? 100명 중에 10명이 드는 건 쉬워.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로 수강 과목이 되게 다양화되면서 한 클래스에 10명인데 되게 많아. 그럼 한 클래스에 10명이면 10%면 1명, 무조건 1등만 1등급이 돼. 10명 클래스에서. 100명일 때 10%라고 생각하면 쉬워. 전국 수험생 중에 10%라고 생각하면 쉬워 보이지만 10명 클래스에서 1등 아니면 모두 다 끝장이란 얘기야.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는 10%나 1등급이 줬는데 얘는 이 과목이 2등급이네. 이래버리는 거지. 게다가 그게 우연히 너네가 지원한 학과랑 관련된 과목이면 그건 뭐 끝난 거지. 알잖아? 10명 안에서 10% 드는 건 쉬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1등 외에는 모두 작살난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똥줄 탄 거다. 정시 논술만으로 성급한 전형을 결정한 애들이 많아. 누가? 고1이. 되게 신기하지? 이제 고1 올라온 애들이 뭘 안다고? 아, 나는 뭐 내신 어쩌고 저쩌고, 난 생기부 어쩌고 저쩌고, 난 정시할래. 난 논술할래. 하고 지금 벌써 정해버린 애들 되게 많아. 컨설팅 해보면. 그리고 내신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등하시하는 거지. 물론 2027학년도까지는 얘랑 얘를 하면 내신은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너희는 달라. 아까 말했지? 정시, 통합 수능이야. 그 얘기는 뭐야? 문과 이과가 똑같은 수학 문제, 똑같은 탐구 문제를 푼다는 얘기지. 그럼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비교과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그럼 비교과의 정성평가로 내신이 포함이 돼. 작살. 그 다음에 논술. 논술은 그동안 내신을 반영을 했어. 정량평가로. 근데 그 내신이 5등급제로 돼버렸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논술에서도 비교과를 반영하겠다고 지금 대학들이 얘기하고 있지. 너네 윗학년부터 너네 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비교과에서 내신이 정성평가로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정시랑 논술만 할래 라고 한 고1 애들은 도대체 어디서 주워 들은지 모르겠지만 2027학년도 이전에 사로잡혀 있는 누군가한테 잘못 얘기를 들은 거야. 너희 때는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입시가 바로 2달 후부터 시작된다. 생각보다 다급하다. 이제 명심하고 자신의 지원 분야와 관련된 과목에 내신이랑 수능 점수까지 손상이 된다. 내신 공부를 통해서 수능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 이게 한 몸이라 그랬지? 내신을 전체를 등한시하게 되면 자기 지원 분야와 관련된 과목도 같이 무너지고 그 수능도 무너지고 그럼 정시에서 환산식을 돌리든 정성평가를 돌리든 모든 전형이 다 막혀버리는 거야. 또 내신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내신 과정에서 너네가 했던 것들이 세특에 기재되면서 생기부도 빵빵해지는 거고 내신 성적이 생기부의 이수 과목이랑 학점, 성취도로 기재가 되면서 정성평가로 평가까지 되는데 내신을 등한시하면 이것도 같이 무너지는 거지. 그럼 다 무너지고 나면 너네가 고3 때 원서 접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은 많은데 이 전형은 얘 때문에 안 되고 이 전형은 얘 때문에 안 되고 이 전형은 쟤 때문에 안 되고 쓸 수 있는 건 이 전형밖에 없네 라고 썼는데 막상 거기 쓰게 되면은 자기가 원했던 대학보다 훨씬 낮은 대학을 가게 되는 거지. 그럼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행복하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자기 자신이 안심하고 그러니까 반수하겠다고 또 찾아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거의 비극이지. 2달 후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탐구 통합의 위험성. 탐구를 통합했지 이제. 자, 과거에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하다가 자기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만 챙기고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은 버려. 그 다음에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까지 가는 거지. 내신에서도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만 집중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탐구 과목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시에서 환산식을 돌리든 수시에서 환산을 돌리든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강한 비중이 가니까 결국 유리한 거에 맞춰서 자기 그레이드가 정해지는 판이었거든. 2027년도 전까지. 근데 그 탐구가 통합됐어. 너네가 뭘 버리고 챙기고 할 게 아니야.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은 너네가 고1 때 그 많은 과탐, 사탐 모든 과목의 개념을 완비해 놓지 않으면 이때 아무리 노력해도 손쓸 방법이 없어. 고1 때 개념을 완전히 완비해 놓고 얘네 때부터 바로 심화 과목, 융합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걸 해서 자기 생기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때 개념도 안 만들어지면 여기서 일반 선택이나 기본 선택에 머물러 있게 되잖아. 그럼 생기부가 경쟁자들에 비해서 정말 처참하게 되는 거지. 고1 때 완비해 놓지 않으면 고2, 3 때라도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고2, 3 때 너네가 기본 개념 숙지하고 있을 때 너네 경쟁자들은 융합 선택, 진로 선택 난리 나고 있는 거지. 심화 과목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계속 뒤처지게 되고 수능 때까지도 니네가 뒤처지게 되니까 이제 걔들 대학 가고 너네는 재수하고 1년 더 해서 이제 걔네 아래 학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고1 때 그 많은 탐구 과목, 과탐, 사탐 그 많은 과목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완비해야 된다.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밀도와 텐션을 유지시켜주는 내신을 통해서다. 내신 기간을 활용해야 된다. 강조하고. 수행평가. 수행평가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중학교 때도 해봤지만 고등학교 때 이게 민감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들었을 건데 너네 윗학년, 즉 2028학년부터 수행평가 비중이 너무나 증가를 했지. 그 이유를 볼까? 고교학점제 핵심 개념 요소가 과정중심 평가야. 그러니까 지필고사 그 성적이 아니라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에 도출하느냐. 이 과정 중심 보고서를 쓰는 것이 수행평가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수행평가를 늘릴 수밖에 없어. 수행평가 횟수를 늘리기도 하고 지필고사 대비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5등급제에서는 9등급제에 비해서 각 등급의 칸이 넓지.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이나 단답형 주관식 문제만으로는 도저히 변별력을 만들 수가 없어. 교과정을 넘어서는 난이도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와 수행평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정부의 시책인 것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는 출제의 부담, 그 관점 이 두 가지 합쳤을 때 너네한테는 어마어마한 압박이 올 것이다. 바로 계약하자마자 부과되기 시작할 거야. 게다가 학교 입장에서 보면 수행평가는 내신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특에 기재되는 소재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세특에 기재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을수록 나중에 생기부 기재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편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편하기 위해서도 수행평가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정말 중요해진 수행평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대부분 애들이 실천하지 않는 거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수행 일정 캘린더를 만들어야 돼. 휴대폰 앱이면 충분해. 전체 고등학생 중에 내가 보기에는 고1, 2는 한 75%? 그 다음에 고3은 한 90%가 전날이나 마감 전날이나 전전날 수행평가를 시작해. 왜냐면 수행평가가 과목마다 나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쳐야 되지, 모의고사도 있지, 학교 동아리 활동도 있지, 할 게 진짜 많거든. 계속 미루다가 임박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전에 하면은 결국은 네이버나 크롬으로 검색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쓰게 된다는 거지. 니네가 뭐 AI를 쓴다. 그러면 더 똑같아. 니네 경쟁자들과 너네 사이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쓰든 인공지능을 쓰든 다 똑같아. 그럼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봐서는 거기서 거기야. 그럼 어떻게 돼? 비슷한 점수를 주고 한두 명 더 뛰어난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내용을 쓴 애들한테 고득점을 주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내용이 세특에도 잘 써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남들과 다르게 쓰는 방법이 뭐냐? 더 뛰어날 필요 없어. 수행평가 주제 거기서 거기야. 다르게 쓰는 방법은 미리 시간적 여유만 주면 되는데 거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하나만 하면 돼. 캘린더를 만들어서 6주 전이구나, 마감 5주 전이구나, 마감 4주 전이구나, 마감 2주 전이구나, 이것만 돼도 미리 시작하게 돼. 미리 시작해서 똑같은 지능 수준으로 똑같은 통찰력으로만 해도 무조건 점수는 잘 나오는 거지. 너무나 뻔해 보이지만 90%가 안에서 망하는 게 이거야. 그 다음에 발표나 보고서, 수행평가 템플릿을 만들어야 돼. 폰트는 어떻고 줄간격 어떻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표를 어디다가 어떤 형식으로 넣고 과정에 있어서 목차는 어떤 스타일로 하고, 그런 것이 템플릿 딱 만들어지면 이때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더라도 내용만 싹싹싹 들어가도 점수가 잘 나오거든. 근데 내가 그 전 수행평가 때 하루 전날 임박해서 했어. 그럼 그 다음 수행평가 할 때 자기가 기억하거든. 그 전 수행평가 때 템플릿이 허술했다는 거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새로운 템플릿으로 하는 거야.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 기존 거 참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지, 형식을.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모든 수행평가에서. 한 번 계약하기 전에 지금 너네가 이걸 꼼꼼히 만들어 놓으면 경쟁자들보다 25%, 즉 4분의 1 시간만으로 내용만 갖다 끼우면 되니까 순식간에 발표문이나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되면서 수행평가를 남보다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고, 그래서 질이 좋아지는 거지. 지금 해놓으면 돼. 시간을 갖고 해놔야 돼. 시간에 쫓겨서 하루 전날 하고 하루 전날 하면 할 때마다 템플릿을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냥 검색을 하면 내가 뭐라고 말 안 하겠는데 많아. 고등학생들 수행평가 템플릿 정말 많아. 잘 만들어진 거. 그런 거 몇 개 구해서 왔다 갔다 쓰지 말고 제일 좋은 거 고르거나 아니면은 그 장점만 뽑아서 너네가 하나 만들거나. 이거 정말 강추한다. 이거랑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수월하게 수행평가 성취도를 가질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일 전에 무조건 완성한다. 3일 전에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야. 6주 전에 수행평가 시작했다 하더라도 마감으로부터 3일 전에는 완성이 돼야 돼. 왜 3일 전에 완성돼야 되냐? 이틀 동안 묵혀야 돼. 완성한 직후에 너네가 수행평가를 다시 읽어봐도 잘못된 점이 잘 안 드러나. 너네 중학교 때도 뭐 친구한테 편지 쓰고 학교에 제출한 수행평가 경험해 봤을 거야. 한 번 완성했으면 한 이틀 정도 책상에 넣어놓고 묵혀야 돼. 묵혀놓은 다음에 직전 날 다시 읽어보면 어색한 문장도 보이고 논리에 비약한 것도 보이고 여기에 도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말았네? 이런 것도 보이기 시작해. 그거 채워놓고 당일날 제때 제출하는 거지. 이틀 정도의 텀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3일 전에 완성해야 돼. 그래야만 퇴고가 가능해.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하루나 이틀 좀 늦어도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에서 안 가져왔어요, 뭐 이런 말 하면 뭐 보통 받아주긴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제때 제출하고 얘는 마감 이틀 뒤에 제출했어. 그러면 점수 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수행평가에서 변별을 가져야 되니까. 학교 선생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당일날 제출한다. 이거 끝내자마자. 그러면 아마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무 뻔한 거지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너네 지능이나 노력이랑 관련된 게 아니야. 그냥 약간의 루틴화? 그것만 해놔도 수행평가에서 압도적인 성취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이제 내신 공부의 원칙으로 들어가자.